안녕하세요.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어라운드 허브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 현업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엔지니어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환희님을 모셨습니다. 저랑 친한 분이라서 그냥 공짜로 제가 섭외를 좀 했고요. 요번에 어떻게 좀 잘 되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현재 총 경력이 한 5년, 6년? 네, 그 정도 되시는 분이고, 현재는 프롭테크 서비스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데이터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인터뷰관에서는 저희가 환희님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환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뭐 듣는 분들도 좀 편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시작이라고 하니까 부담되기도 하네요, 이게. 괜찮아요. 네. 하나하나씩 좀 이제 저희 질문들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거니까 그래도 나름 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네네, 네. 그쵸. 그런 것들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이라고 하고요. 총 경력은 이제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처음 한 1년 6개월 정도는 이커머스 서비스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이제 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그플로우 관리 도구인 에어플로우 도입하고 뭐 마케팅 성과 지표로 이제 대시보드 구축하는 업무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프롭테크 서비스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간간히 이제 ETL 쪽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이커머스 회사에 있을 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좀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뭐 어디 수도관이나 뭐 배관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흐를 수 있게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업무를 이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라고 하는데 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뭐 화학 실험 같은 거 이제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물질을 넣고 막 가열하고 그랬던 거를 이제 하나의 기계 공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원할 때마다 어떤 뭐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그 하나의 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뭐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로깅에서도 좀 데이터를 가져오는 편인가요? 로그에서도? 네, 그렇죠. 이제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로그 같은 것도 다 직접 수집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DB에 있는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가 분석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DB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곳에 이렇게 적재해서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그 서버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데이터를 끌어와서 뭐 가공을 해야 된다면 가공을 좀 하고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가 진짜 플로우가 흐르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주로 이제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소스에서 어떤 타겟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를 일단은 다 정의를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일 소스에서 단일 타겟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소스에서 또 타겟도 여러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다 뭐 파이썬 스크립트라든지 또는 뭐 스파크
스크립트라든지 그렇게 코드로 이제 작성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디 뭐 다른 데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음. 그게 이제 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가 가공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앱에서 발생하는 유저 그 액션 로그 같은 뭐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든지 뭐 어떤 페이지를 접근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버튼에 대한 뭐 클릭률 이런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테이블과 뭐 조인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복잡한 그래프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뭔가 쉽진 않네요. 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보면은 또 생각보다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서 그냥 어떤 소스에서 어떤 타겟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음, 안에서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이커머스 회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워크플로우 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하신 것 같은데, 이 워크플로우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 느낌인지, 워크플로우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워크플로우라는 개념 자체는 앞에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 내에서 각 단계를 다 태스크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태스크들을 이제 언제 실행할 건지 또는 이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뭐 이 태스크가 실패했을 때는 뭐 관리자한테 뭐 알림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일련의 업무 흐름이죠. 그런 거를 그냥 워크플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한다는 거는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한 거기에서의 그런 태스크들이 동작하게끔 좀 그런 트리거들을 구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트리거 구성이랑 또 스케줄? 네,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배치가 돈다는 그런 느낌일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트리거라고 제가 그냥 표현했던 거는 이벤트 뭐 콜백을 받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콜백이 딱 들어오면은 아 이게 조건이 달성됐구나 하고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주 정확합니다. 트리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네네. 제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트리거라고 했는데 마침 맞았네요. 그러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것도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케팅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 지표, 대시보드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 탭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뭐 조회수 몇이고, 뭐 이런 클릭률, 뭐 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성과 지표 같은 게.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업무를 하신 그 측면에서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서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튜브 이제 관리자 탭? 뭐 네.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뭐 광고를 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또는 뭐 앱스플라이어 이런 광고 매체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각각 뭐 유튜브 탭에서 보셨던 것처럼 광고 성과를 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런 광고 매체를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광고 매체의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BI 툴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광고 매체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광고 성과를 갖고 와서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쪽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죠. 아, 그러니까 좀 거기서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API로 가져와서 이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끔 좀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쵸. 그러면은 그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지표, 그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대시보드에 옮겨오는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또 가공을 할 수 있어서 그 가공을 해서 좀 대시보드에 좀 더 우리가 더 보고 싶어 하는 그 측면으로 좀 더 가공을 해서 넣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가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광고 매체 쪽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성과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미 집계가 된 데이터들이 많아서 저희가 따로 막 가공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아, 성과 데이터 그대로 갖고 오고 또는 이제 이벤트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저희 쪽 앱에서 이제 뭐 유저 넘버 가지고 매핑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이커머스 회사에서 좀 수행을 하셨는데, 프롭테크로 이제 그 다음에 이직을 하셨어요. 네, 그 이직을 하게 된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프롭테크 회사로 이직을 한 거는 제가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무를 선택한 거랑 약간 비슷하게 약간 미개척지? 사실 미개척지. 프롭테크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맞아요. 저도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좀 프롭테크가 뭔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프롭테크가 사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프로퍼티랑 테크놀로지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이제 뭐 여러 기술들 뭐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뭐 VR이나 AR 뭐 그런 것들 기술이 이제 결합된 형태의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서비스에서는 이제 시간별 뭐 3D 일조량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이제 지금은 여태 없었지만 뭐 전자계약,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같은 서비스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주택을 이제 여러 요인으로 뭐 임대 가치를 평가하거나 뭐 시세 예측을 하는 것 등 뭐 그런 거가 이제 프롭테크 기술 중에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국내에서는 사실 프롭테크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듣기에는 뭐 미국에는 막 몇천 개가 있다고. 프롭테크 회사가요? 예, 뭐 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러면은, 네, 뭐 대충 그 말씀하시면서 살짝 이제 뭔가, 프롭테크 회사라고 썼지만은 어딘지 대충 느낌은 올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제 옮기게 된 그런 계기를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개척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래서 뭐 사실 그 이커머스 회사를 1년 6개월밖에 안 다니긴 했는데 그때는 뭐 젊었을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빨리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마침 또 오퍼도 있었고 그런 프롭테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뭐 짧다고 하셨는데, 사실 1년 6개월이면은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긴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프롭테크 회사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 이미 네네. 좀 특정 기술이 이미 좀 들어갔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선은 그 쿠버네티스 기반을 우선은 떼내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게 그게 어떤 역할인지, 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무슨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지 좀 궁금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장하고 또 처리하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는 어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뭐 그냥 대표적으로 뭐 어떤 그런 기능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뭐 분석이라고 했을 때 BI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대시보드를 생성하거나 또는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 있게 이제 애드호그로 이제 쿼리를 날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거나 또는 뭐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뭐 일일이 코드를 다 짜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마우스 몇 번 드래그 드랍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또는 좀 간소화된 스크립트로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기능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네네. 이런 플랫폼은 직접 구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런 외부의 그런 소스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외부에 상업용 솔루션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의 데이터를 그쪽에 뭐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자체적으로 뭐 오픈 소스를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하긴 그렇죠. 이제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다른 곳에 쌓인다는 거는 뭐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겠죠. 이제 비용도 비용이겠고, 뭐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 있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문제들도 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니까, 예, 직접 구축을 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이거를 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만드셨는지, 뭐 별다른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데이터 수집하고 뭐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뭐 EC2, 그런 서버들에서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서 실행하는 명령어를 날리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배포하고 또 모니터링도 이제 다 각각 따로 이렇게 하고 했다가 쿠버네티스라는 걸 이용하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면에서 되게 큰 이점이 있더라고요. 음, 그냥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선언형 코드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하던 것보다 배포하는데 용이점이 상당히 컸고 저희는 새벽에 주로 이제 배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배치 작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드가 분산 컴퓨팅을 사용을 하니까 노드가 막 수십 대가 뜨고 그러는데 이런 오토 스케일링 면에서 아주 큰 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 오토 스케일링까지 이제 가능하게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네, 그쵸. 그럼 새벽에 이제 그럼 배치 돌 때 아무래도 좀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는 오토 스케일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리소스가 좀 확장이 되고, 그러고 이제 좀 종료되면 다시 좀 줄어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이 되나 보네요. 네, 그쵸. 음, 뭐, 평소에는 그냥 한 두세 대 정도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다가, 배치 돌 때는 한 25대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게 배치 다 종료되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비용 면에서 많이 세이브가 되죠. 예, 안 그러면은 25대가 계속 띄워져 있었을 상황도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처음에 그 이커머스 회사 있을 때는 이런 개념을 잘 몰랐어가지고 그런 클러스터를 이제 계속 띄워놨었던 때가 있었죠. 음, 네,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그때도 원할 때마다 이렇게 띄우고 싶은데라고 생각만 했고 뭐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몰랐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비용도 세이브하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또 그 회사에서 ETL이라는 걸 또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이 ETL이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단어를 좀 이렇게 끊어서 보자면은 E가 이제 익스트랙트 이제 추출이라고 하고 T는 뭐 트랜스폼 변환 그리고 L은 이제 로드 이제 적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명드렸을 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이 ETL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디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뭐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적재한다. ETL이 모여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ETL을 개발한다는 거는 사실 추출해서 변환해서 적재한다. 이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소스가 다양해지면은 그 소스마다 이제 어떻게 추출할 건지를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ETL을 따로 개발을 하죠. 근데 이게 요새는 ETL이라고 안 하고 뭐 ELT 순서로 이제 많이 쓰긴 하거든요. 뭐 데이터를 먼저 추출해서 적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환을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고유명사 같이 그냥 ETL이라고 늘 많이 합니다. 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ETL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제 물론 이제 해야 되는 건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궁금증이에요, 이거는. 각각의 그 소스가 어떤 형식으로 쌓여 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방식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뭔가 그렇죠. 추출을 하거나 뭐 변환을 하는 이런 코드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할 텐데, 이거를 사실상 좀 기존의 그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뭐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소스를 생산해내는 이제 그 녀석들이 뭐라 할까요? 템플릿처럼 좀 템플릿 느낌으로 비슷하게 내려주면은 좀 그런 데에서 공수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렇게 해주면 아주 땡큐죠. 아, 네, 그렇게 땡큐인데 해주면 아주 그렇게 안 땡큐인데, 해줘서. 네, 그렇게 안 해준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분들이 이렇게 로깅을 남겨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일하면서 느낀 건데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서비스 개발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주된 업무고 이제 데이터 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컨센서스가 조금 잘 안 맞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회사 자체가 막 데이터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개발자들한테도 이제 그거를 좀 푸시할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대로 이제 뭔가 템플릿 딱 정해진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로 받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다 캐치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네. 저희 쪽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공수가 좀 많이 드는 편이긴 하죠. 그러면은 저런 그 아까 로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로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의 규칙 정도는 좀 정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네임은 뭐고, 뭐 땡땡 하고 쉼표 하고 뭐뭐 땡땡 이 데이터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형식 정도는 정해주면은 그거를 파싱하는 데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는 아, 네, 좀 진행이 그렇죠. 되나요? 보통 잘 되어 있는 앱이면은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뭐 주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로그인 같은 게 이제 제이슨 형태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유저 넘버나 뭐 기종이나 뭐 이벤트 발생 시간 그리고 그 앱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약간 키 밸류 형태로 다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들어오는데 가끔씩 좀 이상하게 데이터가 들어올 때가 있긴 해요. 뭔가 뭐 좀 개발을 나름 하다가 아쉬운 예.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나 보네요. 예, 뭐 그렇긴 한데 뭐 이거는 일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쵸. 어떻게 다 편한 대로 들어오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자기소개 하시면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력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그냥 이 직무 자체에 대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이 직무는 어떤 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선택한 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긴 하죠.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를 좀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앞으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쪽의 직무인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 먼저 그 세 가지 말씀해주신 그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이 세 개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대표적인 직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세 개는 그러면 어떤 좀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뭐 지표나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하는 업무가 이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 분들하고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특징이 있긴 하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뭐 예측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유튜브 뭐 추천 알고리즘 같이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주된 업무를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드는 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음. 수집하고 뭐 관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를 선택한 거는 좀 이제 개인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성향이 좀 어떻게 되시길래,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를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이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성향이 뭐 MBTI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극I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는 아 이게 뭔가 입으로 일할 경우가 많겠다 싶어서 일단은 좀 제외를 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석박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상황이 뭔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이렇게 제외를 했고 남은 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인데 그래도 데이터 엔지니어가 제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게 됐고 그런 실제로 이제 일하시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좀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직무를 결정을 할 때 이제 생각했던 뭔가 데이터 분석가들은 좀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실제로 좀 그랬나요? 아 예. 예, 실제로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네, 직무 분석을 정말 정확하게 하신 거였네요. 뭐 의도치 않게 잘 돼가지고 실제로 뭐 주로 이제 제가 그 데이터 분석가 분들하고 이제 같은 팀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로 이제 외부 이제 다른 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분석가 분들이 다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가 분이 이제 다른 팀하고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면서 그냥 혼자 나홀로 이제 그냥 계속 개발하고 뭐 그렇게 했죠 주로. 하긴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데이터 분석가나 그런 사이언티스트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소통하는 대상이 조금 이제 좁을 수는 있겠네요. 이제 이 직무, 그 데이터 분석가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될 거니까. 그쵸. 뭐 사실 그냥 개발 쪽에서도 보면은 뭐 프론트엔드나 뭐 UI UX 또 이제 백엔드 쪽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나를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냥 백엔드 쪽이 데이터 엔지니어와 거의 비슷하다? 네. 뭐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 것 같네요. 뒤에서 약간 묵묵히 아 또 근데 뭐, 이거는 네 회사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팀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아직 뭐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이 직무는 좀 전공을 타는 직무일까요? 좀 전공이 중요한지. 이쪽 개발 쪽 직무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알면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면은 좋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필요하겠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전공까지 그렇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의 전공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전공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엔지니어 분들 전공을 생각하자면 뭐 기계공학과 분도 계셨었고 또 경영학과도 있었고 뭐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도 있긴 했는데 뭐 수학과도 있었고 전공이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뭔가 딱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전공은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래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많긴 하죠. 그렇죠. 네, 많긴 한데. 근데 사실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선 들어오기만 하면은 저절로 좀 쌓인다. 예, 뭐 음, 워낙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뭐 어느 회사나 다 그렇잖아요. 이제 모르는 거 투성인데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오픈 소스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냥 갖다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코드를 또 뜯어봐야 되고 코드를 뜯다 보면은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문제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려면 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쨌든 전공은 좀 타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요구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뭐 아무나 막 뽑는 게 아닐 거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좀 필요한 지식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뭐 스칼라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좀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면서 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쿼리입니다. SQL이어서 이제 쿼리는 네,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전공이 중요하진 않지만 사전적으로 내가 관심이 좀 있어서 쿼리라든가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들은 좀 다룰 수 있는 수준은 돼야지 입사가 가능하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냥 일반 개발자분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저도 그쵸, 뭐 맞아요. 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채용 공고 이제 가끔 봐도 뭐 저희랑 형태가 비슷해서 요새도 뭐 개발자분들 보면은 컴퓨터 관련 전공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랑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좀 회사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하루 일과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하루일까요? 예,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하는지. 저는 일단은 지금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9시 반 출근이면은 한 9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 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접속을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고 이제 오전에 출근하게 되면은 한 15분 정도 이제 매일 스크럼 미팅을 하면서 이제 어제는 어떤 걸 했고 오늘은 어떤 걸 할 예정이다. 또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이슈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로 이제 업무가 이제 티켓이란 걸로 이제 정해져서 그 사람한테 이제 부여가 되는데 티켓을 처리하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죠. 그런 시간들이고 그리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워낙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리서치 해가지고 팀 내에 이제 공유하거나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막 이게 눈에 띄는 그런 일과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장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재택근무죠. 사실상 이제 거의 뭐 100% 거의 재택인 거잖아요. 네, 뭐 회사 오피스가 없으니까 네. 네, 갈 곳이 없습니다. 오피스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그럼 얘기하면 어떤 회사인지 좀 알 것 같긴 한데. 또 몰라요. 이게 또 다니는 사람들만 알지 아, 실제로 그 회사가 진짜 오피스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티켓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사실 아직 취업을 좀 준비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마치 뭐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이제 주문 받으면은 종이가 쭉 나오잖아요. 뭐 메뉴 접수 들어온 것들. 그거 이제 위에다가 이제 화구 위에다가 이제 걸어 놓고서 빨리 이거 이제 음식 쳐내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좀 그거랑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시를 되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 티켓마다 이제 듀 데이트를 또 정해 놓고 또 이제 그 티켓에 이제 하면서 그 티켓마다 뭔가 특이점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뭔가 코멘트를 남기면서 이제 티켓을 처리하게 되죠.
아, 네. 코멘트를 좀 남긴다. 네네. 그 코멘트를 남기는 게 저희 쪽에서는 좀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면은 저희가 슬랙이라는 메신저를 쓰는데 거기에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 계속 뜨거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티켓에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가뜩이나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제 집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제 계속 그 슬랙 통해서만 아, 이 사람이 뭐 무슨 일 하고 있구나 하니까 약간은 좀 혼자 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수단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재택근무를 했을 때는 좀 마냥 좋았죠. 그냥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뭐 약간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꿈, 로망. 로망, 꿈 뭐 이러는데 근데 이게 막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극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도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소통이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온다. 예, 뭐 결국에는 요새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프라인으로 회식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티켓 코멘트나 슬랙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는 걸로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일 스크럼 미팅 하면서 얼굴 한 번씩 보잖아요. 얼굴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서로 약간 좀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얘기는 뭘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뭐 어쩔 수 없죠. 예. 같이 이제 에휴, 어쨌든 이 티켓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게 사실상 그 배정되는 사람이 딱 한 명이고 그래서 혼자 일하는 느낌을 받는 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약간 다른 개발자분들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같이 그 티켓을 처리한다던가 뭐 페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도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 주어진 거는 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혼자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티켓 보면은 이제 뭐 페어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그 뭐야 명시를 해둘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좀 있긴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저도 아직 그렇게 해갖고 일을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사실상 누군가가 티켓을 저한테 이제 꽂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제가 티켓을 만들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저는 그런 게 좀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좀 같이 코드 같이 이제 작성하면서 음, 음,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좀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같이 피드백이 오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했는데 사실 그렇게 좀 일하는 회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상적이죠, 그게. 그쵸. 너무 이상적이라서 뭐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두 명의 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슬랙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그런 티켓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네네.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 실제로 뭐 이제 그 플랫폼 구성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 좀 사용하는지? 네, 주로 사용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무하면서 이제 필요한 툴 같은 거는, 아까 티켓 말씀드렸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지라를 쓰다가, 지금 이제 클릭업이라고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어, 그걸로 이제 네, 변경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사내 뭐 메신저 툴 같은 경우에는 슬랙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개발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은 파이썬하고 SQL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따로 뭐 자바나 뭐 스칼라 이런 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 이제 관리하는 도구는 이제 에어플로우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주로 배치나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할 때는 스파크라는 음, 걸 사용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그 쿼리로 데이터 조회할 때는 이제 프레스토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그게 이제 보통 DB가 이제 그 쿼리 엔진이랑
디스크랑 같이 있는 형태잖아요. 네네. DB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거랑 쿼리 엔진이랑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쿼리 엔진이 필요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프레스토도 주로 사용하고 이제 플랫폼 전반은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음. 걸 사용하고 있죠. 그 쿠버네티스 사용하시는 것도 그뭐 AWS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그 솔루션을 좀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쵸. EKS라고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인가? 네,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쿠버네티스도 이제 클러스터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노드가 있는데 그 마스터 노드도 원래 관리를 하는데 좀 관리 포인트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 AWS에서 알아서 해주는 저희는 그 밑에 이제 있는 워커 노드들만 관리하면 되는 네. 네,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 정도 이제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 네, 뭐 더 다양하게 많긴 한데 이 정도 네,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주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런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그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건 뭐 비단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직무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그 회사의 도메인이 이제 본인이 이제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지 그거를 먼저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해하기도 좀 편하고 업무하면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도메인을 먼저 좀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데이터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막상 갔는데 뭐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할 건 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좀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갔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로 갔더니 사실상 뭐 별로 할 게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건지.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서비스를 할 수 있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들을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추천 같은 경우도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만드는 거고 데이터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엑스레이 이미지만 가지고 뭐 암을 진단한다든지 네, 뭐 그런 아예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새로 좀 이제 가서 내가 창출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힘든가요? 창출하겠다라는 게 데이터를 발생하는 주체가 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뭔가 데이터를 발생하는 게 발생시키는 작업을 누군가 해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내가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데이터 자체를 뭔가 수집하기 힘든 상황이면은 좀 힘들죠, 사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예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회사들은 아직 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이런 거랑 그런 건 아직 뭐 생각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조금 피하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를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회사들 중에 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면은 좋겠다. 사실 뭐, 예, 제가 뭐, 창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것도 질문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좀 이제 뽑아내서 이제 좀 그거를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느낌도 오니까 사실상 첫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거는 이제 고려할 목적은, 아니, 용도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좀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쵸.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렇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 내 이제 뭐 IT 인력을
뭐 여러 IT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100이라고 쳤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제 어느 정도의 파이 정도 될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00 중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이요. 네네. 그래도 10명 중 1명은 데이터 엔지니어다? 그쵸. IT 인력 중에. 예, 예. 생각보다 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채용을 했어요. 원래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00 중에 3 정도 됐었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개발자랑 뭐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채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약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비중이 뭐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이 직무에 대한 전망은 좀 밝은 것 같네요. 네, 밝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전에도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이제야 뭔가 좀 자리 잡아가는 느낌? 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뭐 보통 이제 어떤 직무가 좀 자리를 잡아야 이제 신입도 좀 채용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데이터 엔지니어를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워낙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네. 이제 그때 이제 뽑는 그런 채용은 뭔가 실험적인 채용 느낌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눈을 떴다. 이런 데이터 관련된 직무들의 전망이 점점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쵸. 아유, 정리를 되게 잘해 주시네. 그게 진행자의 역할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앞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 뭐 이제 본인의 그런 성장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제 성장 계획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저는 이제 여태까지는 아까 뭐 일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 말씀드릴 때 오픈 소스들을 이제 주로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오픈 소스나 또는 상용 솔루션 개발하는 쪽에서 좀 더 딥하게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업무도 경험을 하고 싶죠. 그러면은 뭔가 제 커리어가 좀 어느 정도 요 뎁스가 좀 균형이 맞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상용 솔루션 회사를 좀 노려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내가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네, 그쵸.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만 딱 되면은 진짜 뭔가 올바른 커리어 패스가 아닌가. 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뭐 좀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도 좀 비슷한 커리어 패스의 계획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하고 따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호기심이라는 게 좀 뭔가 점점 계속 그 처음 원리에 대해서 파고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제 커리어 패스도 그렇게 점점 흘러가는 느낌인데 왠지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음, 대부분의 오픈 소스들이 그러니까 요새 이제 데이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시작이 돼서 그 회사에서 이 정도면 이제 오픈 소스로 풀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픈 소스로 풀면서 또 본인들은 그거를 좀 더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그 제품으로 파는 형태가 많아서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제품을 아예 개발하는 쪽으로 좀 가고 싶은 거죠. 제품군으로. 예.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그냥 딱 들었을 때 가장 좀 이상적이고 올바른 커리어 패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근데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쵸. 원래 계획은 네, 세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수행하는 거는 앞으로의 내가 할 일이고, 전 계획만 잡아주는 걸로.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를 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도움받았던 책이 좀 크게 도움받았던 책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이제 처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를 좀 입문할 때는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이게 이제 약간 데이터 엔지니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뭐 이게 그래도 나온 지 꽤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아직도 현업에 좀 적용되고 있다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약간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훑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봐도 무방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그리고 또 뭘까요? 전반적인 걸 봤으면은 조금 구체적인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이제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 설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 설계. 네네네. 근데 네네. 이 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걸 스터디를 하면서 읽었었던 건데 약간 그런 강제성이 없으면 조금 끝까지 읽기는 좀 힘든? 그 정도의 책인가요? 이게 DB의 그런 원리 같은 거를 좀 설명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그런 데이터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계속 구글에 이제 검색하면서 네.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놓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이 한 4, 5, 6장 정도에 끝이 나더라고요. 책이 아, 한 14장인가 12장까지 있는데 대부분 그냥 한 4, 5, 6장 읽다가 이제 지쳤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건지. 좀 쉽지 않은 책이군요. 네, 근데 한번 읽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끈기를 갖고 읽으면은 앞으로 이제 업무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약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정도의 책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인터뷰 끝나고 저한테 어떤 책인지 아, 보여주시면은 이거를 좀 화면에 같이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를 좀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은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국비 지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부트캠프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번 좀 교육 받아보면서 이제 자신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계해주는 회사들도 꽤 있고 해서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뭔가 좀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는 풀 자체가 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채용이 힘든 경우에는 뭐 다른 개발자를 먼저 시작하면서 개발 업무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렇게 커리어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사실 좀 그런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학교 전과 하듯이 원래 다른 직무로 먼저 일을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차근차근 다른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기술들을 좀 갖춰 나간다면은 그때 이제 좀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의 질문들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제가 뭐 따로 이제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서 드렸던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네네. 때 이제 좀 추후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들을 좀 해주신다면은 그때 좀 그런 거에 대한 답변, AS를 좀 해줄 의향이 좀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아, 사실 오늘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글로 하면은 좀 정리해서 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든지 네, 의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 영상 보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좀 재촉해갖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저도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직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환희님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